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142페이지 한번 보시죠. 142페이지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거기 개발 행위에 따른 란 말이 나와. 개발 행위에 따른 뭐가 필요하답니까? 기반 시설의 설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좀 전 시간에는 우리 개발 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하란다? 허가 받고 하라는 개발 행위 허가를 살펴봤고, 이제 그러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다 뭐하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뭐 해야 되죠?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뭐부터 내야 됩니까? 진입도로부터 내야 되겠죠. 그죠? 도로만 냅니까? 물론 기존에 있던 여기 도로로부터, 기존에 있던 이 간선도로로부터 여기까지 아파트까지 들어간 진입도로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돼? 상하수도관도 매설해야 되고,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 각종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시설이야? 기반시설이잖아. 그럼 어디다 개발 행위를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특수한 구역 두 군데가 있다.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특수한 구역 두 군데가 있답니다. 그 특수한 구역 두 군데가 바로 뭐죠? 바로 개발밀도 관리 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 구역하고, 또 하나 기반시설 부담 구역하고, 이렇게 두 군데 특수한 구역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는 안 배웠죠? 우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는 안 나왔었습니다.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었잖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번째 거 뭐 있었죠? 5가지. 개도시수 입 있었잖아요. 그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제수구역, 개도시수 입, 이 5개만 그때는 용도구역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무슨 자가 들어가지만, 구역자가 들어가지만,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용도구역하고 같은 구역이나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용도구역에는 몇 가지만 있다고? 5가지만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 5가지가 뭐다? 개, 도, 시, 수, 입, 이렇게 5가지만 용도구역이죠. 그 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은 용도구역에 속한다, 속하지 아니한다? 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합니다. 구역자 들어간다고 결론은 뭐 되냐? 구역자 들어간다고 다 용도구역입니까? 아닙니다. 구역자 들어간다고 구역구역 다 용도구역에다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 구역자 들어간다고 구역구역 다 용도구역에다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요 5가지, 개도시수 입 5가지 맺지. 그거 이외에 나머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구역자 들어가는 건 그건 용도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무엇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이더냐? 뭐와 관련돼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그걸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떤 걸 보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한다? 자, 개념 정리. 개발로 인하여 라는 말이 나오네. 여기 개발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개발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지금 여기다가 뭐 한답니까? 3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답니다. 그럼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건 무슨 얘기죠? 당연히 개발행위죠. 그럼 3000세대 아파트 짓려고 한다. 여기는 이미 주변에는 뭐 됐습니까? 건물들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즉 주변은 무슨 지역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주상공 하면 뭐 된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개발된 지역. 진짜 개발된 지역, 주상공. 주변에 이미 건물들이 다 들어차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건물을 안 짓고 있었습니다. 몇 세대 아파트 지으려고 예정된 땅이었다? 3000세대 아파트 지으려고 그냥 건축업자가, 건설업자가 땅만 갖고 있었죠. 자, 건설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아파트 저도 분양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아파트 3000세대 지으려고 한답니다. 문제는 뭐죠? 기존에 있는 지금 도로가 무슨 도로더냐? 요게 기존에 있던 도로입니다. 지금 있는 도로가 무슨 도로다? 이 도로입니다. 요거 색깔이 안 먹고 있다. 다시 한번. 요거야. 여기에 있는 이 도로가 이게 기존 도로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이 도로는 넓어 보인다? 좁아 보인다?
도로가 좁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이런 도로가 있는 좁은 데다가 여기는 이제 큰 도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큰 도로는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큰 도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 도로까지 큰 도로까지 나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폭이 너무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0세대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차량도 몇 대가 늘어난다? 최소한 각 세대당 한 대씩만 있다 치더라도 3,000대 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아침에 출근 시간 되면 3,000대가 여기를 쏟아져 나가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500m라 가정하면 이 500m 나가는데 자동차가 1시간이 걸려버립니다. 차들이 밀려가지고 도대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겠죠. 자, 그럼 뭐부터 하면 돼? 도로 넓히면 되죠. 지금 있는 도로 폭이 좁다 뭐 하면 되죠? 도로 넓히면 되죠. 얼마큼 넓혀? 지금 여기 그림상에 있는 이만큼 도로를 더 이만큼 더 넓히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옆에 이만큼 도로를 넓히려면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상가들, 건물들 다 철거하고 보상비 줘야 되죠. 왜? 도로를 만들려면 땅을 수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땅들은 이미 개발이 된 땅, 개발되지 않은 땅들, 개발됐으니까 평당 1,000만 원씩 가는 땅을 이 도로 만드는데 그걸 잡아봤더니 대략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5천억이 들어간다라. 얼마 들어간다? 5천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천억이 무슨 애 이름입니까? 5천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진다라 다른 데도 써야 될 예산도 부족해 뒤지겠는데 이 도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도로 만들려고 5천억을 처벌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도로 넓힌다 못 넓힌다? 못 넓힌데 그럼 웃자자는 얘기야. 3,000세대 아파트는 지어야 되겠고 현재 도로는 좁고 도로는 넓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곤란하고 그러면 뭐하자? 여기다 건물 짓는 걸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3,000세대 다 짓는 거 안 되겠대. 몇 세대만 짓재? 여기 1,500세대만 짓자라고 1,50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이렇게 짓도록 규제를 하겠답니다. 이런 지역을 뭐란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여기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개발로 인하여 개발했으면 3,000세대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단다. 예, 도로가 폭이 좁아져가지고 이거 갖고는 자동차 통이 힘들다. 그럼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뭐 하면 되죠? 설치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더 도로를 넓힌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설치가 곤란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설치가 곤란하다. 도로 넓힐 수가 없더라.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야. 곤란이지 불가능하면 틀려버립니다. 왜요? 돈만 있으면 되죠. 돈만 있으면 도로 넓히는 거야. 뭐 5천억이 아니라 10조 원이 들어가더라도 돈만 있으면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지역에서는 뭐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자? 강화 적용하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건축물을 크게 짓게 하자, 작게 짓게 하자. 작게 짓는다. 건폐율 강화가 뭐였었죠? 대지 면적에 비해서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이걸 크게 하자, 작게 하자. 현재 적용률보다 더 작게 해서 건물을 폭이 좁게끔 그리고 홀쭉하게 짓게 하는 게 강화죠. 자,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건 대지 면적에 비해서 연면적, 각 층별 바다 면적 합계 연면적 있었죠? 이 연면적 뭐 하는 게 줄이는 겁니다. 원래 짓는 규모보다도 연면적을 작게 하자. 결국 건폐율을 강화하면 홀쭉하게 짓게 하는 거고 용적률을 강화하면 짜리몽하게 짓습니다. 홀쭉 짜리몽하게 짓는 거. 이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결국은 여기다 3,000세대 아파트 짓는 걸 안 되는데 몇 세대만 짓자? 반으로 줄여서 1,500세대만 짓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걸 무슨 지역을 한다?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구역이라. 여기 개념적이죠. 자, 반면에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하는 지역일까?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지는 이미 건물들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지 개발이 끝나면 어디 가죠? 산자락을 따라서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개발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 평지 개발이 끝나면 할 수 없이 산자락을 따라서 더 개발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쪽 위쪽이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된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기반시설이 없었습니다. 왜? 건물들도 없는데 뭐 도로 상하수도 공원 조성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죠. 지금부터 뭐 하자는 얘기야? 여기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도 만들면서 개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은 누가 설치해 줍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금 내잖아. 그거 도로 만들어주잖아. 싸가지 없는 도로들이 있어서 그렇지. 싸가지 없는 도로가 무슨 도로죠? 민자도로. 저는 그 민자도로를 추진했던 새끼들이 누군지 그거 뒷조사 다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요?
민자도로 만들어 놓고 그 업자한테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그걸 너무 쓸데없이 많이 보장해 줘가지고 걔들은 땅 짓고 헤엄치고 다 떼돈 벌게 하고 그 모든 비용은 그 다니는 통행하는 그 운전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아주 싸가지 없는 게 바로 민자도로거든요. 그래서 민자도로는 의욕투성이가 수두룩합니다. 아마 뒷주사 나중에 그거 밝혀지면 아마 처벌받을 놈들은 꽤나 많을 건데 뒷돈 받아 처먹고 민자도로 허가내줬던 놈들은 뭔가 한번 뒷주사를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나. 그게 헬조선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데 아니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도로 만들어줄 게 없어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도로 내라고 30년 동안 토인료 받아 처먹게 했고 그 토인료도 진짜로 비용을 많이 받게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은 뭔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런 민자도로도 있지만은 여기다 뭘 만든다? 도로 같은 게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로 만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중에 일부를 여기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 지금부터 네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함으로써 건물을 새로 짓거나 더 크게 짓므로써 기반시설을 유발시켰으니까 그 기반시설을 유발시킨 너희들도 개발하는 자들도 기반시설 좀 일부 부담하라 라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한단다 말입니다.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주변이 개발이 돼가지고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기반시설 설치는 곤란하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너희들은 여기다 건축물을 크게 져라 작게 져라 건축물 작게 짓게 하는 거 그런 데는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정합니다. 자, 이 지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반시설을 이제 부담은 개발이 시작되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80%만 부담하고 나머지 20% 있죠? 그거는 개발하는 너희들이 부담하라. 20%는 개발하는 너희들이 부담하라. 그런 구역을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결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돈 내놔 이 새끼야. 이런 지역입니다. 너 개발하려면 돈 내놔.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부족한 것만큼 그걸 새로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부를 개발하는 너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돈 내놔라 라는 거겠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하는 지역이다? 건축물 작게 지어라 라는 지역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한다?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돈 내놔라 라는 거다.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작게 지어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 내놔라. 둘 다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죠? 아니, 세상에 돈 내놔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딨고 건물 작게 지어라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딨구나. 그래서 둘 다 사람들 입이 대빨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뭔다? 시벌 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두 군데 구역을 말한다? 투덜투덜 되는 지역에서 그런 데를 투덜구역 또는 시벌 한다 해서 시벌구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열받는 지역, 요구에 가는 지역. 자, 이런 구역은 왜 필요한 거죠? 아까 말한 뭐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요게죠. 바로 개발행위에 따른 요거야. 개발행위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해졌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뭐 하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해서 건물을 작게 짓게 하자.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정해서 거기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한 지역에 일부 부과시키는 지역, 부담시키는 지역.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다 지어간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 요 말이 올해도 시험 문제 났었죠. 최근에 3번째 났습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절대로 뭐 될 수 없다?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요게 무슨 의미를 갖는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란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중복 지정이라는 건 겹쳐서 지정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서로 중복돼 가지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서 동시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거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안 되는 이유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 보시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 한다 그랬죠? 건물 작게 지어라 그랬습니다. 왜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설치할 수 없으니까 대신 건물을 작게 지어라 이 소리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그렇다고 더 기반시설 설치도 곤란하니까 너희들은 건물 작게 지으래. 그래놓고 그거를 뭐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개발행위 하는 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될 비용 돈 내놔라 그랬잖아.
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물 작게 지어라. 그래 놓고는 동시에 야, 근데 말이야. 기반시설 설치는 돈 내놔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수가 뭐랄까? 야, 이 새끼야.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서 우리 보고 건물 작게 짓게 하라면서 그래 놓고는 웬 돈 내놓으라냐? 기반시설 설치할 돈 내놓으냐? 아니, 설치 못한다면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면서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갈 돈 내놔라 그러면 그걸 말한다? 사기꾼이라고 말하겠죠. 그죠? 아니, 기반시설 설치도 못 해준다면서 기반시설 설치에 들 돈 내놓으라니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엉터리는 있을 수 없겠죠.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은 서로 중복적된다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업지역으로서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전제를 해놓고 이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된 지역,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중복지정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합니다. 그때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지역입니다. 개발하는 자들에게 니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라. 그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라 라고 지정한 지역이죠. 근데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한 지역에는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걸 감면하거나 면제시켜 줍니다. 도로 만들 걸 네가 도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 내라고는 안 하죠. 따라서 원칙은 돈으로 내야 되는데 직접 기반시설을 부담했다면 굳이 그런 돈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런 사람들이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필요한 돈을 내놓도록 이렇게 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구역들은 누가 지정할까? 둘 다 공통점. 둘 다 관할구역의 장들이 지정합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관할구역의 장들이 각각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둘 다 지정권자라는 거. 여기는 성남시거든요. 성남시장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다 지정권자입니다. 자, 두 번째 지정하는 절차 둘로 나눠버렸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개균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질 때는 그냥 도시개균의 심의만 거쳐서 여기 성남시 도시개균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 여기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고시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심고라는 절차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일 때는 주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이라 했잖아.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도시개균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다음에 고시한다. 여기는 의심고, 심고, 의심고 다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없다.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는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개균의 심의, 그 다음에 그걸 인터넷 등에 고시하면 된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의심고 절차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지정 절차는 원래 어디서 나오더냐? 요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정하는 절차는 여기 지정 절차에서 여기 해심정리 16번에 나와. 그걸 앞에다가 먼저 땡겨서 봤습니다. 왜? 공통적이면서 차이가 나는 것들은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이건 한꺼번에 보는 것 중에 그중에 특히 여기 이제 무슨 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련된 내용만 보면서 동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발밀도에 지정고시하면 이 효과. 자, 무슨 효과가 발생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적용한다 라고 됐습니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하는 지역에다? 강화 적용한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여기는 3,000세대 아파트를 지려갔는데 기존에 했던 도로폭이 너무 좁았다? 안 되겠다. 도로 넓혀야 되겠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는 곤란하다. 설치했더니 비용이 5천억이 들어가서 곤란하다. 그러면 뭐하자? 그 지역의 정도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그랬잖아. 아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뭔데 했죠? 강화한다 그랬습니다. 또는 자를 써서 그럼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 둘 중에 하나를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강화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바로 뭐죠? 시행령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 국토이계 및 이용역으로들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다냐?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가 무슨 지역이랄까?
준주거 지역이라 보자. 여기 지역이 지금 요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그냥 준주거 지역이라 보죠. 그럼 준주거 지역에서는 현재 시행령상 준주거 지역에서의 시행령상 용적률은 몇 퍼센트 했었죠? 준주거 지역 용적률. 어떻게 해오라 그랬습니까? 지난번 했었는데 또 복습해야죠. 상준공주 녹관농자. 기억납니까? 상준공주 녹관농자. 상을 준 수척공주가 아니라 상을 준 공주가 뭐였다? 녹관농자였다. 상준공주 녹관농자. 그리고 1500, 500, 400, 300, 100, 80. 외워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잘 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상업지역은 1500부터 내려가지만 준주거지역은 얼마나 했습니까? 500. 따라서 준주거지역은 현재 시행령상 기준이 용적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500% 이하라라. 현재 시행령상 기준은 이렇게 됐습니다. 용적률이 500% 이하랍니다. 그래서 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한 대적은 주거지역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주상공업지역, 그중에 준주거지역이라면 현재 용적률은 여기 500%가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대지 면적에 비해서 연면적이 5배가 되는 게 용적률 500%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짓는 적에 다시 뭔데? 요거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요거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하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자, 현재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는 몇 퍼센트인데? 현재 500%인데 그걸 한도에 50% 범위에서 강화를 해요. 그럼 50%라는 건 무슨 말이죠?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50% 강화한다는 건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의 2분의 1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죠? 250%. 그래서 용적률 500% 적용은 준주거지역에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면 그때는 용적률 몇 프로까지 줄일 수 있다? 25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용적률 500%일 때는 3000세대 짓던 걸 용적률 250으로 반으로 줄여버렸으니까 규모가 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1500세대밖에 못 짓는 그런 규모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 3000세대인데 1500세대입니까? 용적률 500%인 걸 250%만 적용되니까. 아셨죠? 근데 중요한 건 용적률 최대한도만 50%라고 됐습니다. 뭐는 없으니까? 건폐율은 없습니다. 즉 법률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가정했는데 대통령령이 시행령 찾아보니까 뭐만 나온다? 용적률만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서 뭐는 없습니까? 건폐율에 대해서는 강화 적용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5, 66, 57 하고 됐어. 준주거지역은 70%입니다. 그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70%인데 그거 반으로 강화해서 35% 아닙니다. 그냥 70%로 갑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구체적으로 50% 강화한다는 말이 없다라는 거. 용적률만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는 거. 그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두 가지를 다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는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시행령에 가보면 용적률만 50% 범위에서 강화한다고 해서 용적률 500% 적용되는 지역을 용적률 250%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다. 요거 용적률을 건폐율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50%의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반드시 뭐만 한다? 용적률만 50% 범위에서 강화라는 말을 조심합니다. 이때도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고 그랬지 이 강화를 뭐라 쓰면 틀린다? 완화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해서 3000세대를 6000세대 짓게 하는 게 아니고 3000세대를 1500세대만 짓도록 강화하는 거지 완화시켜주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게 무슨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둘 다 누가 지정한다?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도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어디다 지정한다? 어디다 지정하죠? 이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으로서 주상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이 처리 공급 또는 수용력이 뭔다?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 중, 자, 도로가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 중, 그 기반 설치가 가능한 지역, 곤란한 지역, 설치가 곤란하더라. 더 이상 도로 넓힐 수 없는 지역이더라.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되더라. 아셨죠?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성격을 보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어떻게 구분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아, 개발된 지역에 이번에 아파트 3,000세대 진료가 안 된다. 근데 도로가 부족하단다.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면 될 거 아니야. 도로 넓히면 될 거 아니야. 설치가 곤란하단다. 보상비가 5천억이 나가야지 도로 만들면 그 예산 확보가 곤란하단다. 결국 도로 넓힐 수 없다면 아파트 3,000세대 짓는 걸 그대로 다 짓게 허용할까? 아니, 아파트 작게 짓게 하자.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도로가 부족한 것만큼 아파트 짓는 규모도 작게 짓게 하자. 얼마까지?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까지.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의 반으로 줄여서 50%까지 강화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한다는 뜻이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금부터 뭐 하자냐면 개발행위가 시작된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절대로 중복될 수 없대. 이거는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래. 근데 문제는 뭐죠? 이제 개발이 시작되다 보니까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거 설치해야 됩니다. 그 비용 누가 부담한다?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도로, 상하수도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하겠대? 아니래. 개발은 너희들도 일부 부담 좀 하래. 왜? 니들이 개발행 함으로써 도로, 상하수도가, 도로나 상하수도가 필요해진 거니까 개발은 너희들도 일부 비용 좀 부담하라.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구역. 기반시설 좀 부담하는 구역. 이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이미 돼 있는 지역인데 추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데 개발한 자들에게 일부 기반시설 좀 부담시키는 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하면 첫째는 뭐가 중요하다? 누가 지정하니? 관악의 장들이 지정한다. 너 지정할 때는 뭐가 친다? 도시계획의 심의에서 지정 고시하면 끝난다. 심의 고시. 딱 간단하다. 다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먼저 들어가고 도시계획의 심의라는 절차와 고시라는 절차가 들어간다. 근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뭐죠? 주상 공업지역에서만 지정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해서 거기는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에서 강화 적용해서 건물을 크게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짓게 한다. 용적률 500% 적용되는 지역을 용적률 250%만 적용해도 되는 지역. 이런 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여기까지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한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다시 나눠서 봐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련돼서는 크게 세 수로 나눈다. 첫 번째는 뭐부터 한다? 세 수로 나눠서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뭐 하는 거? 지정하는 거와 관련된 거. 구역 지정과 관련된 것들. 자,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 거.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거. 그래놓고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뭐 하는 거? 부과하는 거.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이렇게 해서 몇 수로 나누자? 세 수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자. 그래서 구역 지정, 계획 수립, 비용 부과 이렇게 세 수로 나누셔야 됩니다. 구역 지정, 계획 수립, 비용 부과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비용을 부과하자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세 수로 나누죠. 그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한 것만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건축물을 뭐하는 행위? 신축, 중축 행위야. 다른 것들은 부과시키지 않아요. 요 안에서 뭐하는 사람? 건축물을 무슨 행위한다? 신축하고 증축하는 사람들에게만 부과시킵니다. 그럼 뭐하는 건 부과시키잖아?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 변경 이런 하는 사람에게는 부과시키지 않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신축이죠. 증축, 더 크게 짓는 거. 건물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 신축. 종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 증축. 그렇게 함으로써 기반시설을 유발시키는 사람들, 그분들만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신축하고 증축 개념을 부과시킵니다. 근데 이때 기반시설 부담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가 나오죠. 이것도 시험 문제 벌써 3번 났어요. 뭐만 한다? 도공녹학 수합회. 아까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은 뭐뭐 있다? 도공녹학 수합회. 그 밖에도 있는데 요 7가지는 외우셔야 돼. 어떻게 온다? 도공녹학 수합회. 자꾸 발음하십시오. 처음에는 참 힘들어. 머리점만 갖고 외우기가 처음에 힘들어도 한번 외워지면 참 빠르게 정해. 도공녹학 수합회. 뭐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개발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역입니다. 이 중에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이거 왔고요. 학교는 대학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학교가 무슨 법에 의해서 대학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초등학교는 초등교육이라고 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합쳐서 무슨 교육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중등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식이야. 중학교 교육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묶어서 한마디로 말한다? 그걸 중등교육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6년이죠? 근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3년 3년이잖아. 그 3년 3년을 합쳐서 몇 년? 6년.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합쳐서 이걸 중등교육이라고 한다는 걸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대학교는 무슨 교육이죠? 그건 중등교육을 넘어서는 게 고등교육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할게요. 고등교육 하니까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교육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을 초등교육,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합쳐서 중등교육, 그 다음에 대학교 교육을 말한다? 그걸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라고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랬더니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이런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관련된 설치 비용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뭐라고 한다? 고등학교인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 아닙니다. 대학교를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법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동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이렇게만 돼 있어. 그 제2조가 바로 대학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죠. 누가 부담한다? 대학교 설립자가 네가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대학교 짓는 비용은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설립자 네가 부담하라는 얘기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은 뭐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라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설치 비용만 여러분들이 부과하는 거지 대학교 설치 비용도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수도나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개발한 자들이, 즉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디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래?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아무데나 막 지정할까? 아닙니다. 다음 같은 지역은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고 했고, 다음 같은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지정 MUST 필수적 지정, 지정 CAN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반드시 지정하는 건 어디죠? 첫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요거. 자,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랍니다. 자, 여기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가 우리말로 뭐라 했죠? 개발제한구역. 그럼 개발제한구역인데 거기에 관련된 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무슨 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서 무슨 법이라는 됐죠? 개특법.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이 개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특법령이 이번에 뭐 됐어요? 새로 개정됐대. 이미 존재하던 개특법령이 개정돼서 무슨 개정이 나왔더냐? 개발제한구역 안에다 이제 일반 음식점 짓는 거 얼마든지 허용한대. 러브호텔 짓는 거 얼마든지 허용하겠대. 라고 법이 개정됐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전화 옵니다. 교수님, 진짜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린벨트 안에다 음식점 막 쪄도 되고 러브호텔 쪄도 됩니까? 라고 전화 옵니다. 제가 뭐라 합니까?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개정된다면 이란 얘기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개정될 일은 앞으로 1000년 내에는 없을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또 어디서 또 헛소문 냈다고 또 저를 몰아붙이면 안 돼요. 강의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지. 진짜로 개발지역에다 음식점이나 러브호텔 같은 거 함부로 짓는 거
안 됩니다.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이 뭐였어? 이번에 개정됐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행위제한이 강화됐습니까? 완화됐습니까? 완화됐죠. 로봇을 지어도 좋아요. 음식점 지어도 좋아요. 라고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또는 그게 해제돼 버렸습니다. 법령이 일종의 폐지된 거죠. 그래서 행위제한이 완화가 돼버리면 그때는 뭐가 된단다? 그런 데는 기반시설 부담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 그린벨트가 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뭐죠? 사람들의 건설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잖아. 그러면 그때는 개발하는 자들한테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좀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때는 하여야 한다라고 써야지 또 할 수 있다면 틀려버려요. 그때는 기반시설 부담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자, 그때도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해야지 행위제한이 강화되거나 또는 그런 지역하면 안 됩니다. 행위제한이 강화되면 개발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기반시설 설치할 게 뭐 있습니까? 개발 못하게 하는데. 그런 데는 아니고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죠. 두 번째는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됨으로써 역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래.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됐대. 자,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하면 기반시설 부담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뭐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하면 그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OX. 옵니다. 외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비교해 보시죠. 어디가 행위제한이 훨씬 더 심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행위제한이 심하고 일반 상업지역은 건물들을 훨씬 더 크게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행위제한이 완화됩니다. 바로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이 강화됐습니까? 완화됐습니까? 완화됐습니다. 그런 적은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요. 이렇게 내지 않아.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된 버리나요?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지 않고 어떻게 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되면 그런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라고 내면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일반 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해서 행위제한이 뭐 됐다? 완화됐단다. 그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국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자연환경 보전지에서 일반 상업적으로 변경된다고만 써있지 거기 어디 행위제한이 완화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뭐한다? 꼭지 돌아버립니다. 왜요? 아니 자연환경 보전에서 일반 상업적이면 당연히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게 완화된다는 성격을 물어버리면 문제 못 푸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완화된다.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뭐라 했더냐? 거꾸로 냈었습니다. 뭐랬죠? 준주거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변경하는 구역은 준주거 지역이었던 걸 자연환경 보전으로 변경하면 그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냈었습니다. 맞아 틀려? 틀려버렸죠. 준주거 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변경하면 용도 지역의 변경은 맞지만 행위제한이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행위제한이 강화된 거죠. 왜? 무슨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준주거 지역이었던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바뀌면 자연환경 보전적인 행위제한이 가장 강화된다 그랬잖아. 가장 못하게 한다잖아. 그럼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거죠. 완화가 아니라 강화되면 그런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반대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만 지정해야 한다고 됐죠. 자, 세 번째.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도 20% 이상 증가하였다. 자,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를 따져봤어. 여기 그랬더니 전전년도를 했으니까 이제 2017년 지금 기준으로 하자. 아직은 16년 12월 달이지만 2017년으로 따지자. 그럼 2017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전년도 개발의 효과수에서 그럼 전년도가 2016년도에 여기 개발의 효과수가 몇 건 했더냐? 100건 있었습니다. 허가 건수 들어온 게 요 안에서 100건의 개발의 허가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몇 건 했더냐? 120건이 왔습니다. 그럼 120건이라는 건 몇 퍼센트 증가한 거죠? 20% 증가한 거죠. 맞죠? 100건에서 120건 하니까 20%. 바로 그 20% 증가했다가 그 소리입니다. 전년도 개발행위는 언제 했었다? 그때는 몇 건 했어? 100건 했었어. 아니, 전년도니까 2017년 기준이니까 다시 잘못됐다. 2016년이고, 2015년이고, 2017년은 여기다 써야 됩니다. 자, 2017년 기준으로 보자.
전년도 개발의 건수 몇 건이죠? 120건. 전년도, 그래서 전전년도 몇 건? 100건. 그럼 전전년도보다도 전년도가 20% 증가했죠. 100건에서 120건. 그러면 2017년 올해 뭐로 지정해야 된다? 여기를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개발의 허가수 120건이 전전년도 개발의 허가수 100건보다도 20% 이상 높죠? 증가했죠?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거기를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또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어디?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자, 여기가 성남시인데 이 성남시에서 어디만 보자는다? 여기가 판교지구라고 하자. 그럼 성남시 판교는 새로 개발하면서 인구가 증가했어 안 됐어? 증가했죠. 근데 전년도 지난년도야 지난년도 인구 증가를 봤죠. 그랬더니 전년도에 판교의 인구가 얼마였는데 10만 명이 있었는데 이 10만 명이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가보니까 13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10만 명에서 13만 명이 됐다는 건 인구가 얼마나 늘은 겁니까? 인구가 증가한 게 몇 명이 늘은 거야? 3만 명이 늘었죠. 10만 명에서 13만 명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거죠? 30%가 증가한 거죠. 10만에서 13만 명 됐다. 근데 성남시 전체 인구로 봤어. 그 지역에 속하는 특광특시도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 그럼 그 지역에 속하는 거니까 판교지구가 속하는 성남시 요시죠. 성남시 인구는 얼마나 증가했더냐. 자, 성남시가 작년 연초에는 100만 명이었는데 연말에 갔더니 105만 명이 됐다라 얘기입니다. 그럼 100만 명에서 105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건 몇 명이 늘었어? 5만 명 증가했죠. 그럼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그건 5% 증가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뭐하고 비교하자는 얘기야? 바로 요거. 성남시의 판교 지역은 작년도에 연초에서는 10만, 연말에는 13만 명, 30% 증가했습니다. 성남시 관악구역의 인구 증가율은 100만 명에서 105만 명에서 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뭐를 비교했더니 요거 성남시 판교의 인구 증가라고 성남시 전체 인구 증가를 비교해봤더니 어디가 더 높더라? 판교 인구 증가율이 성남시 전체 인구 증가도 20% 이상 뭐하더라? 높다죠. 자, 지금 30%에서 5%를 빼면 25%잖아. 그럼 25%는 20% 높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판교지구를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판교 인구가 전년도에는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늘어서 30% 증가했습니다. 근데 관할구역 성남시 전체 인구 증가는 100만 명에서 105만 명이 돼서 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인구 5만 명 늘어난 성남시 인구 5만 명 늘어난 것 중에 무려 3만 명만 집중적으로 판교지구에서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판교지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가 필요할 것이니까 그런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28상 높은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런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이런 지역은 아니지만 꼭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 아니야. 필수적 지정 대상은 아니지만 계획적 관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정 대상 지역은 이런 데입니다. 그 중에 요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죠. 네 가지.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입니다. 이전까지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났던 게 바로 요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지역 네 군데. 요거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해윈제한이 완화당하는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나 해제되어 해윈제한이 역시 완화되는 지역. 전년도 개발행 허가수가 요거 전년도 120건. 전전년도 개발의 허가서 100건보다도 20% 이상 높은 지역 지정해야 한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여기는 30%죠. 판교지구. 근데 성남시의 인구 증가는 5%. 그러면 20% 이상 높다? 그러면 그런 지역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는 이게 시험 문제에 거의 매년 출제되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자, 마지막 지정하는 기준. 그럼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기준. 자, 여기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거부터 정리합니다. 자, 기준이라는 게 뭐죠? 지정권자가 아까 누가 지정한다 그랬죠? 관할구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라 그랬죠. 그럼 지정권자가 지정할 때 아무 데나 지멋대로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정할 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지정하라 얘기입니다.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보죠. 그 기준은 지정하는 기준은
지정권자보다 낮은 자가 만들어줘야 될까요? 지정권자보다 높은 자가 정해줄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집에 딸내미한테 어떤 용돈 같은 걸 주잖아요. 그걸 우리 딸한테 야 하고 10,000원짜리 주면서 줄 때는 걔한테 뭐죠? 10,000원 줄 테니까 그중에 5,000원은 너 이번 학용폰 산다고 했으니까 학용폰 쓰는 데다 5,000원 쓰고 나머지 5,000원은 네가 군것질 하는데 과자 사 먹는데 그거 써라 라고 누가 정해줍니까? 엄마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주지. 그냥 딸내미가 엄마한테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은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들입니다. 그럼 그저보다 높은 자가 지정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까? 낮은 자가 정해줍니까? 높은 자가 정해주죠. 그럼 특광보다도 더 높은 자가 누구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보다 더 높은 자? 최고대빵, 국장. 시도사를 중간대빵, 시장운수구청장을 쫄따구대빵. 기억납니까? 국장, 최고대빵, 시도의사, 중간대빵, 시장운수구청장, 쫄따구대빵. 따라서 최고대빵인 국장이 누구한테? 관악의 장들한테 야 니들 지역에서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나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기준을 정해주는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한다? 항상 최고대빵인 국장이 정한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납니다. 27회 시험 문제에서도 지문 중에 이게 하나 시험 문제 났었어. 하여튼 공법에서 부동산 공법에서 원칙만 해도 아직 예배는 또 있는데 일부. 근데 원칙만 해요. 자 무슨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 구역을 지정하나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구역 지정권자, 계획 수립권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누군가 기준을 정해주는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한다? 최고대빵 국장이 정한다 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기준 우리 어디 가서 줄 쓸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기억납니까? 어디서 여기다 오잖아. 그럼 한 사람 와서 쓰랍니다. 거기 서죠. 그러고 뭐죠? 기준 해서 그 다음에 뭐 3열 종대로 서 3열 휜대로 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그때 기준 그게 바로 기준 하면 뭐라 한다? 국장이 정한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무슨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래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라고 문제 푸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 문제는 뭐죠? 기준이란 말이 나오는 게 눈에 안 보여서 문제야. 왜? 기준이라는 글씨가 다른 글씨보다 훨씬 더 크게 써놓으면 읽다가 기준하고 크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여. 그냥 기준 지나가. 그러면 누가 한다? 이거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기준 하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이 정한다 라는 걸 꼭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졸고 있는 분에게 졸고 꼭 주고 있어. 근데 뭐죠? 내가 콕 찌르면서 기준 하면 졸다 말고 뻗떡 깨서 뭐라 된다? 국장이 정한다. 이래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기준 하면 뭐라고 한다? 그냥 자동적으로 국장이 정한다. 기준 국장이 정한다. 아셨습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때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면적은 얼마죠?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은 최소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정하라고 됐단다. 예,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한 건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그럼 저 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안에서 뭐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건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가서 그때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잠시 쉬었다 가시죠.